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던 조세재정특별위원회의 그런 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은 작년에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의뢰해서 수행했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15일이었나요?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가 됐고 또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 이제 조사됐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사이에 크게 경유 화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초점을 맞추는 거는 경유 화물차 이해관계자들입니다. 사실 저도 이 연구를 하기 전에는 경유 화물차를 둘러싸고 얼마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각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도 사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얘기됐던 게 경유세를 인상할 경우에 경유를 주로 소비하는 경유 화물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경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유세를 인상할 경우에 유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함으로써 경유세 인상 효과가 상쇄될 거다. 이런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한 거였어요. 근데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쇄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유 화물차는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부담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물류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유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그 유가 보조금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이해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준비해 놓은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그 경유 화물차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심층 면접을 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유차 대책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책상에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또는 정책의 큰 구조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이 문제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연구 방법을 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앞에서 다 말씀이 나왔는데, 미세먼지의 주요, 특히 도심 같은 경우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경유차가 22%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유차 운행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경유차 중에서 경유 승용차의 비중이 날로 커져서 작년 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유 승용차의 비중이 58%예요. 그리고 경유 승합차까지 합하면은 경유차 중에서 경유 승용차와 승합차의 비중이 62%가 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유 화물차의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유 화물차들은 굉장히 많은 거리를 뛴다는데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가 아니더라도 휘발유차도 있고 최근에는 친환경차도 있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톤 트럭 같은 경우에는 LPG가 나와 있고 전기차도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안이 그렇게 마땅치 않다는 그런 차이점이 사실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여하튼 경유 가격 인상에도 사업용 경유 화물차는 유가 보조금 제도로 인해서 가격 인상 조치 효과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유가 보조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사실은 연구의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류 기업이라든지 화물 운송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유가 보조금 축소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고 나서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정치화된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휘발유, 경유, LPG 상대 가격 조정 과정에서 경유 승용차를 2005년에 도입하면서 경유 화물차에 대해서는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정치적으로 합의한 내용이었는데, 사실 출발은 한시적인 거였지만 그런 게 사실 한시적인 조치로 끝나기는 힘들죠.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어 왔고 정치권에서 어느 누구도 이걸
건드리기를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는 쟁점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경유 가격이 낮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의 경제성이 상대적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경유 가격이 지금 상태일 때는 친환경 차의 도입이 좀 지연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도 있고요. 그래서 유가 보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미세먼지 적응과 관련해서는 부족했고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연구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주요 대도시의 PM10과 PM2.5 배출 원입니다. 사실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경유차의 비율도 다르고 또 경유 화물차의 운행 비중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PM10이든 PM2.5든 거기에서 도로 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다른데요. 평균적으로는 3.6, PM10은 3.6에서 10.95, 뭐 PM2.5는 6.56에서 29.37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미세먼지의 그 도로 이동 오염원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경유차죠. 그래서 도로 이동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필요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요, 경유차의 차종별 배출 비율을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유 화물차의 비율이 42.7%이고 다른 대도시는 오히려 이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경유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인구가 그만큼 많고 또 그 운송, 수송에 있어서 경유 승용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제 수도권에 특히 이제 그 서울 이외 지역에서 광역시도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형 경유 화물차하고 관련해서 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경유 화물차 가운데서도 사업용이 있고 비사업용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혼란스러운 지점인데요. 사업용은 뭐냐면 운송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업용 화물 승용차 운전자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드라이클리닝을 하는데 그때 내 고객에게 내 차로 세탁물을 운송한다. 이거는 사업용이 아닙니다. 비사업용입니다. 여기서 사업용은 운송을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비사업용이지만 실제 자기 사업을 위해서 경유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또는 화물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게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튼 이걸 보시면은요, 비사업용하고 사업용을 봤을 때 사업용의 비중 자체는 적지만 연간 주행거리로 봤을 때는 사업용 화물차의 주행거리가 비사업용의 대수로는 13%밖에 안 되지만 운송거리는 43만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운송거리가 길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용 경유 화물차가 내뿜는 양이 그만큼 많을 수는 있습니다. 대수에 비해서는. 근데 유가 보조금은 아까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쭉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유가 보조금 대상은 사실 화물차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물차만이 아니라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연안 화물선 같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60% 이상이 가는 게 뭐냐면 화물 자동차예요. 그래서 이제 화물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유가 보조금 중에서 화물차에 지급되는 게 68%네요. 2016년 경우에. 그리고 아마 그 비중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사업용 화물 자동차 중에서도 그러면 누가 유가 보조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느냐? 연료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2톤 초과 대형 화물차가 비중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데 비해서 52% 정도를 유가 보조금을 가져갑니다. 그만큼 운송 거리가 길고 그 다음에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이 경유 화물차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운행 중인 경유 화물차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새로 신규 화물차가 친환경 화물차가 들어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배출하고 있는 노후 경유 화물차를 비롯해서 화물 경유차 자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친환경 화물차가 도입되는 게 과거 걸 없애면서 도입되는 게 필요한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CNG 대형 차량을 이게 지원을 받아서 과거에 경유였던 게 CNG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차량과 경유차의 차액 정도 해당하는 지원금을 아주 강력하게 지원을 해서 CNG 버스로 100% 전환했습니다. 물론 마을버스는 아직 25% 정도가 경유로 남아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여하튼 지금 LPG 1톤 트럭 같은 경우도 지금 상용화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화물 운전자들이 이거를 외면한다는 사실인데 이게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이걸 구매하는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인터뷰 때 여쭤봤더니 출력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화물차는 출력이 중요한데 화물을 실는 거기 때문에 출력이 약해서 그렇다. 근데 그걸 개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출력이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비전문가로서는 이게 뭐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그 차이도 몸으로 느낀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기술적으로 채워줘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하고요. 여하튼 유가보조금 개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저희가 신청 면접을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쟁점에 대해서 했는데 경유차 운행 축소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보니까 경유차 운행 축소가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었어요. 물론 시민단체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과 협회조차도 심지어 화물하는 쪽에서도 화물연대 같은 데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요. 물론 이제 여기 용달차 3사는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안이 없다. 기술적인 대안이. 자기들도 경유 화물차 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끄는데 왜 우리를 굉장히 문제의 주범으로만 자꾸 보느냐. 그런 시각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 이런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수 이해관계자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경유가를 인상한다. 또 유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한다. 이럴 때는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유 화물차를 노경유 화물차를 우리가 퇴출시켰을 때 신규 차에 대해서는 그러면 친환경 차로 가야 되는데 화물차만이 아니죠. 신규 승용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노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차를 다시 경유차로 구매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친환경 화물차 같은 경우는 대안이 승용차보다도 적다는 거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이해관계들의 평가를 보면은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는 것이 거의 실효성이 없다. 이거는 뭐 환경부에서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노후차 수도권 운행 제한 정책 이거는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서 고농도일 때는 이제 뭐 수도권만이 아니라 다 하게 될 텐데 운행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지지를 받았고요. 또 여기 폐차 후에 대안이 부재하니까 이게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폐차 지원금이 굉장히 부족하다. 폐차 지원금을 좀 더 확대해서 빨리 폐차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정책의 보완점으로는 비사업용 경유차를 좀 더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 비사업용 경유차는 1톤 트럭 이하가 많은데요. 이 1톤 트럭 이하의 화물차들은 주거지, 도심지를 주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아주지 않으면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12톤 이상 화물차들은 도심지까지는 별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뭐 2군데 정도에서 지지를 했습니다. 정책의 보완점으로. 그 다음에 또 경유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경유가격 인상에 대해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물론 시민단체가 제일 많이 동의를 하긴 했지만 기업과 협회라든지 정부 지자체 등에서도 동의가 있었습니다. 인상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건 이제 여기 용달차 3사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요. 좀 흥미로운 지점은 물류 비용을 현실화시킬 때는 경유 가격이 인상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류 가격 자체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 보조금만 없애는 경우에는 물류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LPG, CNG, LNG 화물차의 성능에
사용에 대해서 불신이 존재를 해서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화물차 업계 같은 경우는 뭐 경유 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이때 이제 중요하게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주목한 의견은 충전소를 빨리 확대를 해야 된다. 이게 친환경차라서 뭐 전기차든 또는 LPG 같은 경우는 뭐 전국 서울시에 지금 52군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외에 뭐 CNG라든지 또 특히 수소차 이런 거에 충전소 확대가 너무나 필요하고 기술 개발이 화물차의 출력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빨리 돼야 된다. 화물차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없다면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폐지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뭐 가장 의견은 많긴 했지만 해당 이해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고요. 그 수혜자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 여기 뭐 화물연대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건부로 폐지에 동의를 했습니다. 물류비의 정상화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해관계자도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물류비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화주나 그 물류 운송업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한 반발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비용의 현실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종사자들의 소득의 보전, 경제성 확보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책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쟁점별로 정리를 해보면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 사용량 축소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이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유 화물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경유 화물차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 경유 화물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효과라든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왜 경유 화물차가 논점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유 화물차가 중요한 배출원이고 특히 도심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어떤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내기될 수 있고요. 뭐 기존 정책에 대해서는 경유 화물차 재구매 방치, 특히 경유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구매 방치의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경유차를 없애면서 한쪽에서는 경유차를 계속 판매하도록 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경유차 제작사에 대해서 사실은 뭐 친환경차 의무 구매제라든지 CO2 배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요. 또 친환경 화물차가 신규 진입하도록 지금 사실 화물차는 신규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총량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마련했냐면 친환경 화물차인 경우는 총량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친환경 화물차가 진입을 한다고 해서 미세먼지 총 발생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과거의 기존의 배출원을 없애면서 친환경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추가되는 방식은 곤란하다. 이것도 환경부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유 가격 인상과 유가 보조금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갈등 구조를 보면은 지금 공통의 전제를 하고 있는 게 배출원 통계 자료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았고요. 기술적인 대안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는 입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유차 배출량 무시 못하고 그래서 경유차 운행 축소 강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경유차 총량 관리해야 되고 경유차 가격 인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이쪽에 아래 주황색 같은 경우는 타 배출원 관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경유차 화물 책임은 제한적이고 만약에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저경 공해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유 가격 인상과 유가 보조금 축소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 유가 보조금이라는 것도 저희 연구진 입장에서도 하루아침에 폐지하자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이게 친환경차로 교체해 나가면 유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대상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비용을 다시 친환경차 구매로
이전에서 친환경 차로의 교체를 훨씬 더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유 가격 인상이라든지 유가 보조금 축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 조건부 지지, 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유가 보조금의 실질적인 수요 보존 효과는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물류 비용의 현실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그 이해관계자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요, 물류 비용에 이미 유가 보조금 주는 게 화주 입장에서는 이미 그거를 전제하기 때문에 운전자들한테 주는 비용을 그만큼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류 비용의 현실화 없이 유가 보조금만 없애버리면 거기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류 비용을 안전운임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물류 비용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달라 이런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경유 가격 인상과 유가 보조금 축소 폐지를 동등하게 같은 걸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경유 가격 인상과 다른 트랙으로 유가 보조금 폐지 축소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유 가격은 인상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유 승용차에 대한 구입이 너무 지금 폭발적 이 경유 클린 디젤 정책을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에 그 이후에도 경유 승용차 구매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지금 경유 승용차를 모는 사람이 자기가 이거 안 하고 친환경 차를 사겠다 그랬더니 그분은 여성이었는데 남편이 막 반대를 하면서 무슨 친환경 차냐면서 출력도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나오는 승용차는 친환경 승용차는 출력이 안 좋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유 가격은 인상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화물차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유가 보조금하고 좀 분리해서 이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 논리를 좀 더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우선순위를 좀 정할 필요가 있다. 통급에 따라서 이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왜냐하면 유가 보조금을 받는 통급이 더 많은 건 큰 거거든요. 작은 건 유가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친환경 차로의 교체비를 좀 강력하게 지원을 해서 폐차, 왜냐하면 노후 화물차는 작은 통급일수록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통급을 교체해주는 그런 노력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규모에 따라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인 접근과 사회적 타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유가 보조금의 현실화는 물류 비용의 유가 보조금의 축소 폐지는 물류 비용의 현실화하고 좀 맞물려서 이야기가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시민단체들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경유세를 인상했을 때, 또 미세먼지가 줄어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패닉에 대한 홍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패닉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경유차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걸 뒤에 나오긴 하는데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시간이 지나서 앞에다 말씀드린 거여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